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취득원가입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첫 번째, 이제 내가 취득을 했을 때 해당하는 뭐 운반비, 그 다음에 하역비, 그 다음에 보험료 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 상품 가격에 포함해야 안 해요? 상품 등의 금액에서 포함을 하는 걸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물건을 구입했을 때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애누리라든지 그 다음에 환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차감을 해줘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일단 복습을 하는 셈 치고,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 재고자산 판매를 위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 수수료를 상품 취득원가에 가산하였다. 자 여기에 예상되는 판매 수수료 있죠. 판매를 위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판매를 했다는 건 뭐예요? 상품 매출이라든지 제품 매출이에요. 그거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죠. 이거는 취득원가 포함이 아니고요. 뭐예요? 그냥 수익 처리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판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구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판매에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1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상품 취득 시 받은 할인 금액과 리베이트 금액을 상품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리베이트는 할인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거는 당연히 차감 대상입니다. 요 2번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제품 제조 시 발생한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품 제조 원가에 배부하였다.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 4번. 상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관세, 매입 운임 등 상품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이건 1번에 대한 얘기죠. 상품을 취득했을 때 운반비, 하역비, 보험료 등은 상품 등에 다 포함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부대 비용으로서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거는 3번에 대한 얘기고요. 3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본래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는요, 이게 이제 제조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부분인지 따라서 소속이 달라요. 제조에 대한 부분 감가상각비는요, 그냥 제조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이 아니고 이거는 해당 제품 금액에 가산을 시켜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알려면은 이제 재경관리사 쪽에 있는 그 원가관리 얘기를 먼저 배워놓으면은 또 유리하거든요. 전산회계 1급을 배워놓으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될 건데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에 대한 부분은 해당 제품 금액에,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금액에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해당하는 원가에 다 포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관비는 말 그대로 비용이에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제 판관비 비용으로 그냥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이 맞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실질 재고조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실사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재고조사하는 방법이죠. 재고조사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 재고조사가 이제 기말재고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매입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만 매출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해요. 몇 개 나갔는지까지는 기록하겠지만 금액까지는 기록을 뭐 따로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1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실질 재고조사법은 보고 기간 말에 창고를 조사하여
기말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이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실질 재고조사법을 사용하면 도난, 분실 등 정확한 재고 부족의 원인을 판명할 수 없다 입니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예요. 근데 사실 2번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시사법을 이용을 하면은 이게 이제 도난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파악이 되냐 이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 실제 재고를 봤을 때 몇 개 들어왔나까지는 이제 기록을 하겠지만 그 재고가 몇 개 남았는지까지는 기록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새알리면서 그래 20개 남았네 이렇게 기록만 할 뿐이지 이게 도난이 됐는지 파손됐는지 부패가 됐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 부분은 안 됩니다. 아, 맞습니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파악할 수 있다면 틀린 거고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게 실사법에 대한 단점 중에 단점이에요. 100% 맞냐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3번. 실사법을 사용하면 재고자산의 종류, 수량이 많을 경우 재고 출고 시마다 이를 기록하는 번잡함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사법을 사용하면은 재고자산의 종류, 수량이 많을 경우에요. 재고 출시마다 이를 기록하는 번잡함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사법의 장점은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류하고 진짜 수량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슈퍼라든지 뭐 그런 이제 출고 시마다 이제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번잡함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다. 뭐 이론상은 맞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장점은 없다고 봐요. 저는 실사법은. 근데 매출을 기록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이제 번잡함을 피할 수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시사법을 이용하면 출고된 자산의 정확한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거는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장점은 없어요. 실사법은. 제 생각에서는. 왜냐면은 입고된 수량을 기록은 하되 출고된 수량을 기록을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기말 수량이 몇 개 남았는지 파악에 따라서 이거를 조정해가 출고된 수량이 얼마 있는지 그때 파악을 해서 기록을 한다는 의미가 되죠. 정확해요? 아까 2번에 대한 얘기가 그럼 부정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맞다고 하면. 왜냐? 도난하고 파손하고 부패가 이러한 부분까지 파악을 못하니까 당연히 그 출고된 수량이 정확하냐에 대해서는 100% 맞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에 그런 장점도 아닙니다. 단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3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재고자산 수불부입니다. 주식회사 3일이 재고자산을 선출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선출법의 그 출고 순서는 아시다시피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방향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순방향으로 어떻게?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출법의 순방향 흐름 처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기 2월은 600만원이고 1월 20일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8월 13일은 3, 12월 4일을 4. 이 순으로 이제 출고 처리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기 2월에 3,000개를 구입을 했어요. 2,000개 구입을 했고요. 근데 판매는 2,500개만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먼저 출고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부분에 3,000개 중 몇 개, 2,500개를 출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2,000원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2,500원에 2,000원 하면 얼마예요? 500만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만큼 매출원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남아요? 정기 2월 거는 3000개 중에. 그렇죠. 500개가 남는 거죠. 수량은 500개, 단가는 2,000원, 얼마? 금액은 100만원 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14일에 구입을 하고요. 10월 1일에 판매를 합니다. 3,500개. 3,500개면은 제일 위에 있는 1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500개를 먼저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월 20일에 구입한 2,000개를 내보냅니다. 그래도 남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8월 14일 거를 3,500개 중에 2,500개 나갔으니 2,000개 중에 몇 개 보내면 돼요? 1,000개를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순으로 선의선출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1, 2, 3, 4번 순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0개를 했을 때 이제 단가 얼마예요? 2,000원. 그래서 100만원이죠. 2,000개 했을 때 2,500원. 얼마예요? 500만원. 그 다음에 1,000개를 2,800원 했을 때 얼마예요? 280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880만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매출원가급이에요. 880만원.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몇 개 남아요? 8월 14일 거는 2,000개 중에 몇 개 남아요? 맞죠? 1,000개가 남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4일자에 구입을 하는 거예요. 1,000개. 그럼 몇 개 남아요? 2,000개 남는 거죠. 이때 2,000개의 기말 재고액은 8월 14일에 1,000개랑 12월 4일에 1,000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800원이니까 280만원, 300만원이 남게 되는 거예요. 합치면 얼마? 580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기말재고액은 얼마예요? 맞습니다. 580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재고자산 회계 처리입니다. 자, 1번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 장기 채화, 진보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의 시가를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평가한다.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재고자산의 시가를 재무상태표 금액에 평가한다. 예를 들어서 시가가 140원이고요. 원가가 90원이에요. 그러면 원가 90원이면 저가 평균 안 되죠. 원가가 190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 차이 나요? 원가가 더 크니까 50원 차이 나는 거죠. 이 50원 차이만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하고요. 예, 당연히 매출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시가 금액만큼 금액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시가를 재무상태표에 평가한다는 의미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저가법 적용을 하고 시가만큼 재무상태표 금액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생산과정에 투입된 원재료 시가는 생산된 완제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로 한다. 이건 아니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하는데 이 원재료의 시가는 완제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가예요. 그냥 원가로 보면 돼요. 그냥 생산 투입된 그냥 원가예요. 순실현 가능 가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번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 적용 시 원칙적으로 항목별 기준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저가법 적용할 때는 항목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잡아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원재료면은 이제 원재료 평가를 하는 거고
뭐 제공품은 평가 안 하려면은 평가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려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평가하면 되고 각각이야 각각 항목별 기준 각각으로 그러니까 싸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 손실액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아까 1번하고 2번하고 계속 얘기를 했을 때 매출원가에 포함한다고 돼 있죠.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는 아까 1번에서 얘기했듯이 시가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을 매출원가에다가 포함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2월 재고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이 모두 소실됩니다. 이런 문제가 몇 번 나오죠. 소실 문제. 그래서 재고와 관련된 매입 매출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화재로 인하여 소실될 것으로 추정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가 지금 화재로 인해서 다 소실됐잖아요. 소실돼가지고 없어요. 재고가 없다는 거죠. 창고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2월 달에 했을 때 매출액 얼마냐면 500만원이고 매출 총 이익률이 30%예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 이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매출원가 산식을 봤을 때 기초재고액에서 단기순 매입액을 더해가 기말재고액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기초재고액하고 단기순 매입액은 두 개의 금액을 합치면은 480만원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기말재고액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매출액은 얼마냐면은 500만원이고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지 안 적혀있지만 비율이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끌고 오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률은 30%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까요? 자, 매출액은 그러니까 모든 그 손익계산서의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100%라고 하면은 100% 하면은 매출원가는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더라도 매출 총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30%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뭐더라?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액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책에서는. 근데 그거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률 30%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 매출액이 100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 매출 총이익 30%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매출원가 몇 프로예요? 7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금액으로 하면 얼마예요? 500만원 기준점이라 하면은 500만원에 30%하면 얼마예요? 150만원인 거죠.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350만원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률 30%.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거의 이해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350만원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기초재고액하고 단기순 매입액이 두 개 합치면 얼마냐면은 48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 차익만큼 빼면은 기말재고액을 빼면은 13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은 350만원 나오죠. 근데 기말재고액 이 부분에서 일단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미음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액 소실이에요. 지금 소실이기 때문에 단기순 매입액 다 타고 없어요. 단기순 매입액 다 홀라당 다 타버리고 없어요. 0이에요. 0이고 그러면 기말재고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 선적지 인도 조건은 그 기말재고액 어떻게 돼 있어요? 매입자 재고에 포함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반대로 보셔야 돼요. 왜냐? 창고에 보관 중인 상황이 모두 다 소실되었기 때문에 기말 재고액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20만원 빼주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화재로 소실된 금액을 추정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110만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 반대로 빼주는 거죠? 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운송 중인 재고자산은 본래 기말 재고액 포함이에요. 포함인데 현재 지금 배로 지금 나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고는 있는 거예요. 20만원은. 근데 소실이 되었잖아요. 소실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기말 재고액에 다 타버리가 없어요. 그래서 130만원 치는 기말 재고액 다 타버리가 없다는 걸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고가 20만원 존재하잖아요. 그거는 빼주는 거예요. 반대로. 있는 거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라당 다 타버리가 없는 거를 다 빼줘야 되니까 재고 있는 부분을 빼주면은 이제 최종 소실된 금액이 얼마나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110만원.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재고를 얼마인지 추정한 후에 있는 재고만큼 빼주면은 그게 소실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 금융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장기 금융 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 상품을 말하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장기 금융 상품으로 계속 분류한다. 이거 아니에요.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까지는 맞아요. 장기는. 그러니까 1년을 초과하는 건데 근데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에는요. 장기에서 단기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유동자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속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2번. 장기금융상품은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에 해당한다. 맞죠? 투자자산입니다. 다음 3번. 장기금융상품에 대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왜 이걸 못 쓰냐에 대해서 주석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이자 지급일 이전이라도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미수이자를 자산계정 과목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도움금액은 손익 항목인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왜냐면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이자 수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7번입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3일이 2021년 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남산과 용산의 주식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가 주식회사 3일의 202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 핵심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단기매매 증권과 매도하는 증권인데 12월 31일자에 둘 다 평가는 하죠. 근데 단기매매 증권은 평가했을 때 어디로 소속이 돼요? 수익하고 비용하고 자본 중에 어디? 그렇죠. 수익 비용에 해당이 되죠. 근데 매도하는 증권은 어디로 분류가 돼요? 수익 비용 자본 중에 어디? 자본으로 분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결론은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만 해당이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매도하는 증권은 단기 손익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 얼마 증가했어요? 맞습니다. 80만원 증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용산의 주식
이게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3번이 되겠죠. 근데 남산의 주식이 매덕한 증권이다 하면은 이때 다 몇 번이 돼요? 그렇죠.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했을 때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증감이 있지만 매덕하는 증권인 경우에는 수익 비용의 증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핵심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8번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들 이거 세무사 자격시험 아니에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월 1일에 용산의 주식 2만원에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주식회사 3일이 보유한 주식회사 용산의 주식의 2021년도 12월 말자 공정가치는 25,000원이며 2022년도 중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 처분을 받아 회수가능 금액이 16,000원으로 평가됩니다. 자, 2023년도 중에 주거래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상화되었으며 2023년도 12월 말자의 공정가치는 23,000원입니다. 주식회사 3일이 인식해야 될 매도하는 증권 손상 차손 환입은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문제가 너무 길다. 자, 봅시다. 일단은 흐름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만원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말자에 25,000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평가이익이 얼마예요? 5,000원만큼 어떻게 돼요? 올랐죠. 근데 2022년에 용산이 어떻게 됐어요? 당좌거래 처분받아갖고 16,000원만큼 뚝 떨어진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돼야 돼요? 평가이익이 있으니까 평가이익을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 금액 4,000원만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손상 차손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죠. 원래 평가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요, 매도하는 증권은 무조건 평가 손익 먼저 상계 처리해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 이익을 먼저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액을 다 0으로 바꾼 후에 나머지를 손상 차손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근데 2023년도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예요? 23,000원까지 뚝 올라간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장부금액 초과가 불가능합니다. 장부금액 초과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이제 손상차손 금액이 이제 얼마냐면은 16,000원까지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2만원이고 손상으로 인한 금액은 얼마냐면은 16,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익이 얼마냐면은 4,000원까지 손상차손이 생긴 거였죠. 근데 23,000원까지 훅 올랐어요. 그러면 7,000원만큼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까 얘기했었죠. 장부금액 초과 불가라고. 이때 장부 초과는 얘기했듯이 투자금액을 합니다. 그래서 2만원만큼 2만원 이상은 못 넘겨요. 그렇기 때문에 16,000원에서 2만원까지 정상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00원만큼 뭐예요? 손상차손에서 환입시켜줘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23,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평가를 한 거죠. 지금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장부금액 초과를 불가능한데 원칙적으로. 근데 이건 10에 31일자에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3,000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평가이익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헷갈리는 분들 위해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본래 회복됐을 때는요 23,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손상이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손상은요 장부금액 초과가 장부금액 초과가 불가해요. 그래서 2만원 이상은 못 넘겨요. 왜냐,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장부금액이기 때문에 2만원 이상은 못 넘겨요. 그래서 손상 차손에 해당하는 부분에 4,000원까지만 환입시켜줍니다. 그러니까 7,000원 다 환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손상 차손된 이 장부금액 이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2만원까지 올리고 손상 차손 4,000원만큼 환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장부금액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말자에 평가했더니 23,000원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3,000원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가치가 올랐으니 평가 이익으로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해당하는 매도가능 증권 손상차손 환입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장부금액 초과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4,000원까지만 환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핵심은 뭐냐? 손상차손 환입을 할 때는 반드시 최초 장부금액 초과는 불가하다.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월 1일에 발행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채무증권을 최초 발행 금액인 9519634원에 취득하였으며 해당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증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3일이 2022년에 인식할 이자 수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채무증권, 즉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상가표를 만들어서 좀 노가다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1월 1일자 금액이 얼마냐면은 9519634원이 됩니다. 그리고 유효이자율법은 12%, 액면이자율은 10%가 됩니다. 그거에 따른 차익만큼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유효이자율법 12%는요. 여러분들 발행금액의 12%가 돼요. 액면금액은요. 액면금액에 의해서 10%만큼 적용합니다. 얼마예요?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은요. 계산기 두들기면서 하셔야 돼요. 자, 300만원 답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9519 634 곱하기 0.12로 해주면 돼요. 얼마예요? 1,142,356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42,356원이 돼요. 자, 그래서 9519,634 더하기 142356이에요. 얼마냐면은 9661990입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 12월 31일자 금액이고 2022년도 12월 31일자 금액은 9661990 곱하기 12%만 계산해 주면 돼요. 얼마냐면은 1159,439원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59,439 이렇게 돼요. 이거 할인 발행이에요. 게다가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이 지금 더 높죠. 그래서 9821429예요. 그 다음에 2023년도 12월 31일자. 자, 9821429 곱하기 12%라는 거예요. 얼마냐면은 1178571예요. 단수 차이는 생겨요. 그 다음에 얼마예요? 1785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821429 더하기 17857 얼마? 10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물어볼 때 부분적으로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자 수익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이 발행 유효이자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문제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인 경우에 해당하는 총액은 얼마입니까? 아니면은 해당 연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볼 때 이 금액을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문제만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표를 봤을 때 어떻게 물어보는지까지 이제 한번 분석해 보시면은 이 문제에 대한 대처법은
잘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요구사항은 아까 얘기했듯이 2022년도 12월 말자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1159 439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중 지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생각하면 돼요. 자, 1번입니다. 피투자 기업의 순자산 지분 금액에 의한 투자 주식의 평가 방법이다. 그 순자산 지분 금액에 해당하는 평가 방법이죠. 맞죠? 그 다음 2번. 취득 금액과 피투자 기업의 순자산 장부 금액 중 지분 해당 간의 차이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피투자 기업의 순자산 장부 금액가 이제 지분 해당 간의 차이를 할 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차이가 있을 때는. 3번.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취득 시에는 지분증권의 취득 원가로 기록한다. 맞아요? 틀려요? 취득 시에는. 그렇죠. 취득 원가를 기록한 게 맞죠.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피투자 기업이 배당의 지급을 결의하면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여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증가시킨다. 사실 이 부분이 좀 틀렸죠. 배당금 수익까지 인식하는 거는 맞는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증가시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